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상속 포기 각서다. 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지.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10년 전에 너희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지녀가 너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고, 미연아, 너는 교양원에나 들어가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역 지하보도를 관통하는 찬바람이 신문지 더미를 흔들어댑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김봉식은 벌써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69세의 그에게 깊은 잠이란 사치였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깔린 신문지가 전부인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봉식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구나. 무릎과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아픔이었습니다. 봉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보도 곳곳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고독이 너무나 깊어서 다른 이의 고독까지 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보도 한편에서는 젊은 남자가 골판지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새 얼굴이었는데 아직 거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봉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첫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감에 떨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봉식은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내어 헌 구두를 꺼냈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구멍이 숭숭 뚫린 구두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침으로 실을 적시고 바늘에 꿰어 구두 밑창에 벌어진 틈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져서 바늘질이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익힌 솜씨였습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밥보다 따뜻한 말이 더 그립더라. 구두를 꿰매며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봉식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던 때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저녁상을 마주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공장이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가족들은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라고 말해주었고 아들 진혁과 딸 미연도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식 역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혁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려야 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목소리에서 봉식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딸 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요양원에나 들어가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봉식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말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봉식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도, 집도, 일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분노와 원망으로 버텼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도 원망도 무뎌졌습니다. 생존 자체가 버거워지면서 다른 감정을 느낄 여유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봉식은 구두 수선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져서 색깔도 바래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진혁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으로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식은 사진 속 아들과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은 지금 몇 살일까? 결혼은 했을까? 미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손자, 손녀는 있을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은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보도 위쪽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봉식은 자신도 저런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봉식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봉식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봉식은 지하보도를 나와 서울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자 따스함이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광장 한편에서는 벌써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평소처럼 휴지통 주변을 둘러보며 쓸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봉식이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이미 추첨이 끝난 지난주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첨 안 된 거라 필요 없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젊은 남자는 복권을 봉식의 손에 쥐어주고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식은 손에 든 복권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 14, 21, 28, 35, 42. 규칙적으로 배열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의 배수로 이루어진 조합이었습니다. 봉식은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봉식아, 7은 행운의 숫자란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서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봉식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0원 동전 10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빵 1개를 살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복권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지난밤 꿈에서 본 가족들의 얼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진혁과 미연은 여전히 어린 모습이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복권 판매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판매원은 봉식의 차림새를 보고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돈을 내미자 복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봉식은 젊은 남자가 준 복권의 숫자를 그대로 찍었습니다. 7, 14, 21, 28, 35, 42. 보너스 번호는 그냥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운의 숫자가 맞나요? 복권을 받아든 봉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복권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족사진 옆자리에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를 수선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저녁에는 교회나 복지관에서 나누어주는 식사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복권의 존재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봉식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방송이었지만 주머니 속 복권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화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식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도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이 굴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번호 7번입니다. 봉식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자신이 찍은 첫 번째 번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 14번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식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 번호 21번입니다. 봉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번호가 연속으로 맞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만 봉식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 28번입니다. 이제는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식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 35번입니다. 봉식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개만 더 맞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공이 천천히 굴러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 42번입니다. 순간 봉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복권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7, 14, 21, 28, 35, 42. 틀림없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52억 원입니다. 당첨자는 서울역 인근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52억 원. 봉식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1,000원으로 연명해온 자신에게 52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합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운의 숫자였네요. 봉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도 서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권을 품에 안고 뒤척이며 수없이 확인해 보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봉식은 조용히 일어나 지하보도를 떠났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목욕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10년 전보다 더욱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온 봉식은 근처 이발소로 향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발사는 봉식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시네요. 진짜 멋진 할아버지셨구나. 봉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김봉식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정장을 하나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처음에 봉식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현금을 꺼내어 보이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걸로 부탁합니다. 봉식은 차분한 회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새 구두와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모든 것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봉식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봉식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로또에 당첨되었는데요. 수령 절차를 알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봉식은 복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복권의 번호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또 다른 부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 각서라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상속 포기 각서를 만들고 싶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봉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짜 가족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봉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동시에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봉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시간에 걸쳐 법적으로 완벽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에는 김봉식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서명자는 당신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돈 냄새 맡고 오는 것들한테는 이걸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봉식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서러움과 동시에 냉철한 판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진혁이 아버지,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딸 미연이 요양원에나 들어가세요라고 했던 그 무정한 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봉식은 당첨금 수령 절차를 마쳤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난 후에도 40억이 넘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평생 본 적이 없는 숫자들이 자신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봉식은 즉시 강남의 고급 빌라 하나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겠다는 봉식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한 후에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빌라는 투자 가치도 뛰어나고 주변 환경도 최고입니다. 봉식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자나 환경보다는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1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따뜻한 이불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봉식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혁과 미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구나. 너희가 돈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 오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봉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봉식이 빌라로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로또 당첨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69세 김봉식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는 10년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복권을 구매하여 52억 원의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봉식의 옛 주소와 함께 그의 과거 이력까지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방송국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봉식은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의 조용한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곧 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라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봉식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10년 전보다 많이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아들 진혁이었습니다. 봉식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혁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봉식의 모습은 10년 전 기억 속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죠? 진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다. 봉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로또에 당첨되시다니. 진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왠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누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애도 둘 있고, 아버지 손자 손녀가 생기셨어요. 진혁의 말에 봉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 손녀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네, 그런데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진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봉식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차갑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딸 미연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이 된 미연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봉식의 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봉식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짜 그리웠다면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미연도 진혁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봉식은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봉식은 찬장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가 작성해준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혁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봉식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다. 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지.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미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봉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다. 너희가 돈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진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너희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진혁아, 너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고, 미연아, 너는 요양원에나 들어가라고 했지. 두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고, 그 후 1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여기 써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봉식은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혁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명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다면 다행이지. 봉식은 서명이 끝난 각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서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식들은 이 각서가 단순한 서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지만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근황을 묻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미연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이제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잖니. 자식들이 떠난 후 봉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온 것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것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봉식은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진혁과 미연은 거의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손자 손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봉식은 그런 자식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로또 당첨 소식이 나간 바로 다음 날 찾아온 것이 정말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봉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봉식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건들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손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진여가 미연아.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아버지는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 돈으로 움직이는 가족이 아니길 바랐는데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돈이 없어도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잘 지내라. 편지를 쓰면서 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봉식은 오전 일찍 빌라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좋은 집을 파시겠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를 불과 일주일 만에 파는 것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봉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 당일 오후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봉식은 현금으로 집을 팔고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돈을 이체했습니다.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었지만 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편지 안 받니? 편지요? 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잖니. 그렇다고 해서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봉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미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린 봉식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혁과 미연은 아버지의 빌라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지?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도 팔았대. 오늘 오후에 현금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해. 뭐?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미연이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 상속 포기 각서? 진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닐까? 설마. 아버지가 그런 함정을 파놓으셨을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진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서명하신 순간부터 김봉식 씨의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진혁과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보짓을 한 거네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각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서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말이죠.
진혁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5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구나.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못됐구나.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돈 생겼다고 달려갔으니.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 봉식은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돈 없이도 아버지를 찾아올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봉식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봉식이 도착한 것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온 곳은 인구 2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풍경이 봉식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봉식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펜션을 임시 거처로 정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70대 할머니였는데 봉식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깊은 산골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글을 좀 쓰려고 왔습니다. 봉식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봉식은 매일 오전마다 작은 탁자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업가 시절부터 사업 실패, 가족의 외면, 10년간의 노숙 생활, 그리고 로또 당첨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복권은 숫자였고 사람은 기억이었다. 봉식이 원고지에 적은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10여 장씩 원고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0장이 넘는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봉식은 원고를 들고 서울로 올라가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가명 산골 노인으로 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책 제목은 어느 노숙인의 기억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실화인가요? 너무 극적인 이야기라서. 편집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봉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소설보다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2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봉식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동네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봉식이 마을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펜션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서울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아저씨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봉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진혁과 미연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펜션으로 돌아가 보니 출판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편집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노숙인의 기억이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인터뷰 요청도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봉식은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직원들이 돌아간 후 봉식은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진혁과 미연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봉식이 너무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연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어느 노숙인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단순하게 노숙인의 실루엣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별 생각 없이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업가였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미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니 자신과 오빠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고 딸은 요양원에나 들어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미연은 책을 들고 급하게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서점에 와봐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진혁이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이야기야. 진혁도 책을 읽어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책을 쓰셨구나. 진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자식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아오기를 바란다. 돈 없이도 진심으로 말이다. 진짜 가족은 돈이 없어도 돌아온다고 믿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구나.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해. 이번에는 정말로 사과하러 가는 거야. 두 사람은 출판사에 연락해서 작가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출판사에서는 작가가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며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혁과 미연은 함께 아버지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돈이 아닌 가족의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혁과 미연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를 찾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작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사립탐정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찾아서 진정한 사과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여기 봐요. 아버지가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라고도 했고요. 진혁도 책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강원도나 경상도 산간 지역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사람은 주말을 이용해서 강원도 일대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정선, 영월 등 산골 마을마다 들러서 봉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수소문한 끝에 평창의 한 마을에서 희미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3개월 전쯤 서울에서 온 할아버지가 펜션에 머물고 있다고 귀띔해 준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 글을 많이 쓰신다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원고지에 뭔가 적고 계신다고 펜션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진혁과 미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장이 알려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70세 정도의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봉식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분의 자식입니다. 3개월 전에 연락이 끊겨서 찾고 있었어요. 미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절실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산책 나가셨는데 보통 이 시간이면 마을 뒷산 정자에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정자가 보였습니다. 정자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진혁과 미연은 조심스럽게 정자에 다가갔습니다. 봉식은 발걸음 소리를 듣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봉식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과 미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자식들의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어느 노숙인의 기억. 그 책이 아버지가 쓰신 거죠?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봉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진혁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자식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10년간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돈은 이미 포기했어요. 상속 포기 각서도 진짜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미연의 말에 봉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상속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찾아온 거니? 네, 아버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진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봉식은 이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돈은 상관없다는 거니? 52억이라는 돈 말이야. 네, 진짜로요.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돈보다 훨씬 소중해요.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미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니? 책에 있는 단서를 따라서 한 달 넘게 찾아다녔어요.
아버지를 꼭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거든요. 진혁의 말에 봉식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워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매일 물어봐요. 미연의 말에 봉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만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돈은 상관없다는 거지? 봉식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두 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봉식은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봉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진혁과 미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정자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를 때까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펜션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봉식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쓴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감정을 정리하려고 쓴 글이었는데 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족 간의 소통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 말이야. 진혁과 미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읽는 분들을 봤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미연이 말하자 봉식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펜션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봉식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자식들을 두셨네요.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다니.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봉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봉식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한 이유는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이제 확신한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야. 진혁과 미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로 하려고 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상 내 재산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는 돈이 없어도 충분해요. 진혁이 말하자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는 거야.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함께 상의해보자. 미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책인세로 받은 돈도 있으시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말이에요. 봉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서울에 도착한 세 사람은 먼저 진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8살 손자 민준이와 6살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봉식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계셨구나. 아빠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줬는데 진짜 멋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봉식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완전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아요. 서연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봉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앞으로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게. 식사 후 봉식은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서 손자 손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인쇄와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숙인 쉼터와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미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봉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봉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속 포기 각서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진혁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봉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누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야. 한 달 후 봉식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봉식은 새로 마련한 집의 작은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과 미연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권 맞은 건 행운이었지만 너희 얼굴 다시 본 건 기적이다. 봉식이 웃으며 말하자 가족들도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일기장을 꺼내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없어도 돌아온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봉식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습니다. 로또라는 우연한 행운이 가져다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회였던 것입니다.